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국힘 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합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른바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어제 합의를 했더라고요. 네, 어제 그 여의도에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랑 개혁신당 천하람 두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가졌는데 네. 여기서 이제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에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뭐 수사 범위나 특검 추천을 누가 할 것인가를 두고 이견이 있었는데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의견을 수용해서 그 제3자 추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당초에 통일교 의혹에서 가장 자유로운 개혁신당이 특검 추천권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이 국민의힘 주장을 이제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정성 논란을 줄이고 민주당이 반발할 만한 좀 비밀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고요. 제3자 추천 어떤 식이냐면은 대법원과 법원 행정처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은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네. 수사 범위는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네, 원래 국민의힘은 그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도 해야 된다 해서 싹특검을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특검 수사 범위는 개혁신당 주장이 받아들여졌어요. 개혁신당은 일단 국민적 의혹이 큰 통일교부터 이제 가자 이렇게 설득을 했고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 입장은 이번 특검에서는 통일교 그 정치권 로비 의혹에 집중을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추가되는 것이 김건희 특검의 야권 정치인 선택적 수사 의혹.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팀이 야권 인사의 통일교 의혹을 일부러 덮은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특검법이 진짜로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려면 야권만으로는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절반이 안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반응이 중요한데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입장으로서는 절대 이제 불가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어제 마침 또 박수현 대변인이 이제 기자 간담회가 있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당연히 질문이 나왔고요. 질문에 대해서 특검을 할 만큼 지금 명백한 증거가 없다. 지금 설만 있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 결과를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좀 이런 상황에서 어제 저녁에 그 채널A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과 전재수 전 장관 사이에 10여 차례 동안 이제 통화와 문자가 오간 기록을 확보했다는 건데 요 시기가 공교롭게 2018년에서 2021년 요때입니다. 경찰이 확보를 했다는 네, 거죠. 경찰이 확보한 예. 그 통화 기록인데 근데 요 시기가 이제 금품이 뭐 줬다 요 시기랑 또 좀 일치가 하잖아요. 그리고 임종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20여 차례 그 통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그러니까 통일교 2인자와 전재수 전 장관 사이에는 10차례 문자, 임종성 전 의원과 윤영호 전 본부장 사이에는 20차례 문자가 있다는 걸 경찰이 확보를 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전재수 전 장관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전 장관은 지금 처음부터 줄고 금품 수수는 절대 없었다. 강력히 단호하게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어제 보도 나오고서도 바로 SNS 통해서 입장문을 냈는데 네. 한 언론에서 제 명의의 휴대전화로부터 윤 본부장과 뭐 10여 건의 통화 및 문자 기록을 확보했다 보도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민형사상 조치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통일교 특검 야당의 합의.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여론조사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일에서 18일 화수목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인터뷰한 건데요. 네. 눈에 띄는 게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가 62, 필요 없다가 22, 16%는 의견을 유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압도적이죠, 사실.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67%가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 지지자는 60%. 오히려 얘기를- 국민의힘 지지자보다 민주당 지지자입니다라고 밝힌 분들이 더 찬성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 예,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거를 특검을 지금 현 시점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거 자체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도 그렇고 보수 진보 중도로 봐도 진보에서는 67이 찬성, 보수는 61 찬성, 중도 65 찬성. 그러니까 보수보다도 높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보 진영이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 문제다. 이거를 다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여론이 좀 이렇게 압도적이다 보니까 민주당의 반응이 워딩이 조금 바뀌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예.
지난 15일에 박수현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절대 수용 불가. 제가 그때 기억나는 워딩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절대 수용 불가고 일고의 가치가 없다. 굉장히 강했어요. 예, 이렇게 얘기를 예. 했고요. 정청래 대표도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3대 특검, 시대적 책무인 3대 특검을 물타기 하며 내란 책임에서 벗어날 생각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뭐라고 했냐면은 현 단계에서 특검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살짝 미묘하게 살짝 달라졌다고 봐야 돼요. 현 단계 예. 뭐 이런 표현들이 현 들은 단계. 예, 현 단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거는 음. 특검이 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전제하에서 현 단계인데 특검이 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은 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살짝의 이제 뉘앙스가 바뀌었던 거. 네. 이거는 그러면은 왜 그러느냐? 이거는 여론의 영향을 받지 그러니까 받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뭐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압도적이다 보니까. 그러네요. 근데 기본 입장은 지금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게다가 지난번에 이제 한번 뭐 설명도 했지만은 종합 3특검, 예, 예. 2차 종합특검.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2차 종합특검만 하고 만약 통일특검을 안 하면은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하면은 둘 다 하거나 안 하면은 둘 다 안 하거나. 근데 만약 끝까지 안 할 경우에는 지지율에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는 상황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어제 통일교 특검안에 대해 합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의석수로 봤을 때 민주당이 움직이지 않으면 뭐 백날 합의해도 소용없는 거고 결국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까인데 그것은 여론에 달렸다. 오늘 소개하는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가죠.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임박. 예, 정부가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서 두 달여 만에 후속 대책을 또 내놓는다고요? 네, 어제 일요일인데 이제 삼청동 총리공간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 열렸는데 예. 뭐 부동산 외에 석유화학 철강 산업 구조 개편들도 논의가 되긴 했는데 이제 관심이 아무래도 부동산에 모아지잖아요. 예.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이런 지적 나오면서 10, 15 대책 후속 공급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 앞서 대책들이 좀 수요 억제, 뭐 서울 전역을 투기 가열지구로 묶고 하는 수요 억제였다면은 이번에는 집 걱정하지 마라, 곧 짓는다 이런 좀 공급 시그널을 주겠다 이런 겁니다. 공급에 방점을 네. 찍는 대책. 맞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와 민주당 정책위가 이 주택 공급안을 총망라해서 검토 중인데, 근데 원래 이제 올해 가기 전에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주택 공급 방안 발표 시기는 좀 내년 1월이 예상이 돼요. 어제 박수현 대변인이 고위 당정대 이후 브리핑을 했는데 여기서 이 대책 발표 시점이 좀 늦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장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을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다. 마무리에 이르지 못한 일부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공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뭐 유휴 부지 활용 이런 것들 다 지자체랑 이제 합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지자체장 동의 없이 안 되는데 선뜻 질러놨다가 괜히 부동산 시장만 또 열기를 띄우면 안 되니까 그렇죠. 좀 정부나 민주당 입장을 좀 신중하게 보자. 그래서 내년 1월쯤에 이 대책을 좀 포함해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사실은 지금 시장 상황이 만만치 않은데 특히 집값도 집값이지만 전월세 시장이 심각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대출이 막히면서 전세가 월세로 이제 전환된 속도 너무 빠르고 그래서 월세 가격이 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런 점이 이제 가장 큰 골칫거리로 이제 등장했고요. 네. 또 집값도 그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누적 상승률이 지난달 기준 8.04%인데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8.03%보다도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빨리 잡아야겠다 이런 좀 다급함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정부의 움직임 1월에 이제 나온다는 공급 대책. 김준일 평론가 예. 어떻게 기대하세요?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을 지금 일단 미루게 된 거는 그 이제 어제 뭐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면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협의가 좀 필요하다, 지자체나 좀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한번 발표를 했었잖아요, 9월달에. 예, 예. 근데 이제 약발이 안 먹힌 거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뭐 재탕, 삼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그렇죠. 한 방을 하겠다. 이 정도면 진짜 되겠다. 이 예. 정도 공급책은 되지. 이런 느낌을 지금 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뭐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그럼요. 유휴부지라든지 뭐 관계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거 예를 들면은 뭐 철도 기지 이제 차량
그런 그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데 기지창 같은 데도 지금 뭐 하겠다라는 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협의가 끝나야 되니까 조금 미뤄진 것 같고 예. 지금 어느 정도로 좀 이게 부동산 가격과 이 전체 가계 소득에 영향을 주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국가 데이터처 옛날 통계청이죠. 네. 3분기에 이제 그 내용을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의 월 평균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이 5년 만에 0.7% 줄었어요. 이게 5년 전이 그럼 무슨 일이 있었냐? 코로나 때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후로 5년 만에 줄었다라는 얘기는 거의 재난 상황 같은 지금 가계가 압박을 받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 근데 갑자기 학원비를 가지고 그러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시는데 가게가 힘들어도 끝까지 줄이지 않는 게 학원비래요. 애들 교육비.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기가 안 좋고 그리고 부동산의 압박이 상당히 크고 이제 뭐 그거 이제 가계 지출로 나가야 되는 부동산이 크고 그래서 실제 월 소득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가구의 감소율은 21.3%로 그 700만 원 이상은 감소율이 2.9%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산층이 학원비를 다 깎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47만 원이 됐어요. 평균 월세 서울. 아파트요, 아파트. 와. 빌라 말고 예, 예. 다세대 말고 아파트가 147만 원이고 이게 4인 가구 중위 소득이 609만 원이니까 예. 전체 4인 가구 소득의 24%, 4분의 1이 이제는 아파트에 만약에 전세를 살면은 집값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이렇게 보면은 잘 모르겠고 전하고 좀 비교해 보면 어때요? 이 월세 평균 가격? 그러니까 이게 올해 1월에서 11월 서울 아파트 월세가 3.29% 올랐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어느 정도 오른 거냐? 그러면 작년에는 2.86. 그래서 이게 역대급이라는 거. 2015년 이거를 처음 집계를 하기 시작했는데 연간 상승률이 3%가 넘은 건 처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역대 최고를 찍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자금 대출 다 막히고 그리고 월세가 빠르게 가속되고 있는데 이거 전체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집값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도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예. 지금 정부에서 조금 신중한 대책을 지금 아주 묵직한 한방을 준비하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얼마 전에 그 고충을 아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있는지에 없는지에 다 짜내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도 이 집값 문제가 쉽지가 않다. 서울 집값이. 그래서 정책 역량을 지금 총동원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기대를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갈까요? 네, 특검 출석한 이준석. 예, 어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민중기 특검의 피의자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죠. 네, 어제 오전 10시쯤에 출석을 하고 저녁 한 7시 40분쯤 나왔으니까 9시간 40분, 거의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네. 이 대표가 특검팀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특검이 준비한 질문지만 94쪽 분량이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 측은 이제 혐의를 다 부인했다고 하고요. 이 대표가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된 건데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이제 공천 개입 의혹. 그러니까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이제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런 혐의인 건데. 예. 근데 이 대표 어제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떳떳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2022년에 윤 전 대통령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국민들 다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이 부분은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랑 윤석열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으려고 한다? 그거는 굉장히 무리한 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의 주체가 중요한데요. 제가 당대표가 공천 개입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언어 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저는 그런 일이 전혀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특검이 알고 싶은 게 뭐가 있으면 제가 얘기해 주겠습니다. 자, 예, 이렇게 해서 어제 조사를 받고 돌아갔는데 네. 이준석 대표 말 보면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준석 패싱하고 뭐 이준석 찍어내기 하던 시절인데 내가 어떻게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공모를 하겠느냐. 그리고 당 대표가 공천에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언어 모순이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리고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성실하게 협조를 했고
특히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에 대해 증언할 부분이 있다면 성실하게 진술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왜 내가 이제 피의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지금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인 거죠. 네. 자, 이건 이제 명태균 시건하고 다 연결돼가지고 이렇게까지 가는 거잖아요. 네. 시간을 돌려서 그럼 2022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당대표 이준석. 예.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원래 뭐 다 모든 정당이 그러긴 하는데 그때 공천관리위원장을 정진석 그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윤상현 맞아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위원장을 했잖아요. 당시에 이제 이준석 대표 쪽에 그때 당시에 분위기나 얘기를 들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 좀 압박이 있었고 이게 약간 위험하다라고 해서 본인이 오히려 공천 약간 개입 안 하고 뭐 이래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출석 요구서에 이렇게 써 있었다라고 해요. 국민의힘 대표 지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과 공모에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게 출석 요구서인데, 그러니까 공천에 이제 공모를 해서 개입을 했으면은 이게 이제 이준석이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본인의 권한이 침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이 공천에 개입을 했으면은 당 대표의 권한을 침해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한 건데, 그럼 이준석 대표가 당시 대표가 만약에 공모를 했는지 여부는 제가 이제 더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거 원래 권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공관위원장을 세워놓고 하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공천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최종적으로 지는 게 당 대표인데 이게 직권남용이 해당이 되느냐, 이게 아마 법리적으로 가장 큰 논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권한인데 그 권한도 시스템 안에서의 권한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넘어서 개입을 한 거냐 아니냐를 지금 특검이 보고 있는 거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근데 이게 지금 공천 개입 자체가 지금까지 기소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요, 공천 개입은 입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어허. 왜 어렵냐면은요, 그냥 추천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게 뭐 그 강태우 씨 뭐 이렇게 강서구청장 이렇게 공천 김태우. 김태우 예, 죄송합니다. 김태우 뭐 이게 파이팅이 넘친다 막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근데 내가 이거를 공천을 누구를 전략 공천해라 그런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이 그 정도 얘기했으면 공천 안 할 수는 없는데 저 정도 또 빠져나갈 구멍을 얘기했으면 이거를 추천이다라고 볼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되게 원래도 옛날부터 처벌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허. 공천 개입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자, 거기까지 오늘 뉴스연구소 브리핑해드렸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